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901명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4,000명 안팎을 기록 중이죠. 자, 그리고 위중증 환자 수는 600명대를 이어가면서 수도권의 병상 대기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어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열어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오늘로 예정됐던 고령층 추가 접종과 방역 패스 확대 방안 발표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단계적 일상 회복 4주차가 됐는데 확진자 4,000명대 안팎인데 그런데 어제 위중증 환자, 그제 위중증 환자 600명 연달아 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부나 방역 당국이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한 이후에 예측된 수치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전체적인 환자 수는 뭐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보고요. 누구나 다 는다고 예상을 했으니까요. 네. 문제는 위중증 환자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은 예측을 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10월 중순쯤에 가장 좋았을 때가 위중증 이완율이 한 1.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잘하면 이제 백신 접종률이 더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잘하면 한 1%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럼 우리가 보는 거의 절반이거든요. 예. 그럼 환자가 2배가 늘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월 말쯤 돼서 한 2.6% 이렇게까지 숫자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그냥 강행을 해버렸죠. 11월 1일부터.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아쉽게도 좀 확인을 하고 가자. 네. 돌다리를 좀 두드리고 가면 안전하지 않겠느냐라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예. 그래도 희망은 있었죠. 왜냐하면 가는 동안에도 2차 접종 완료율은 올라가고 있었고 그 힘으로 위중증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기대를 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기대에 끝나버리고 말았죠.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왜 그렇게 안 됐냐면 다 아시다시피 백신 맞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항체가 다 떨어지고 면역력이 없어진 거죠. 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접종 완료율이 80%지만 그중에는 무늬만 80%인 사람이 적지 않았고 저도 지난 이제 한 열흘 돼 갑니다만은 그 백신을 이제 추가 접종을 했는데요. 그 직전에는 저도 이제 사실 무늬만 예, 왜냐하면 5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없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 예측을 좀 하고 갔으면 예,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 위중증 이완율은 매주 나옵니다. 매주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으나 이미 그건 이제 엎질러진 물이 됐으니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겠죠.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할 때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하면 병상 문제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향후 어떤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까요? 참 이것도 미리 준비를 좀 했으면 좋았고요. 우리나라에 중환자실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 병실이 10,000개 정도입니다. 네. 예. 근데 대부분의 중환자실은 그중에 이제 성인용은 8,000개고요. 대부분의 중환자실은 아시다시피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예. 특히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상급 종합병원, 도시에 있는 대학병원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예. 항상 병실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지금 코로나 환자를 이제 쭉 이렇게 밀어 넣어놨잖아요. 네. 적게는 10몇 명, 많게는 40명 가까이 지금 유명 대학병원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만큼 보던 환자가 코로나가 때문에 다른 환자를 못 보게 되는 거죠. 예. 물론 일반 폐렴이 줄었기 때문에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서 어느 부분 상쇄는 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늘여놓으니 지금 이제 거의 1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중환자실 벌려놓은 것만 해도요. 그러니까 다른 중환자들이 크게 타격을 받게 예.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환자의학회에서 작년에 벌써 제안을 했고 저도 작년부터 제안을 했던 것 중에 하나고 지금 최근에 상급 종합병원장들 또 뭐 새로이 또 주장하는 바인데 이거는 중환자 중심 병원을 하나 따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아서 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 한 명이 환자 몇 명을 보는 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많은 환자를 모아놓고 의사 여러 명이 들어와서 볼 때는 예. 서로 지식도 교환할 수 있고 누가 한쪽이 많이 바쁠 때 잠시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뭐 당연히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200명쯤 되는 환자를 모아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보던 의료진들이 가서 보면 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서울 같으면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서울시 같으면 전국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아니면 서울시 같으면 서울의료원 같은 데를 몇 개 층을 그냥 비우는 거죠. 안 그러면 한 윙을 완전히 비운 다음에 그 안에서 시술과 검사와 모든 처치를 다 하면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환자들이 딱 어떤 벽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추가로 어떤 검사하는 거 잘 못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시는 MRI 검사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환자 데려가면 다 오염되는 걸요. 다른 환자들 하루 종일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만들어야 되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래도 나중에 돌이켜 보면 예. 빠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 공백까지 감안한 이제 대책을 제안해 주신 건데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게 실제로 이어질 때까지는 시간은 어느 정도 좀 소요가 될까요? 최대한 서둘러야죠. 의사들은 그 뭐든지 급하게 나서서 무슨 일을 하는 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뭐 딴 거 하고 있다가 환자 나빠져서 그러면 예. 달려가니까요. 예. 저도 맨발로 달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냥 달려갑니다. 반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설만 충분히 해놓으면 제대로 해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뭐 그 전에 초기에 작년 초기에 뭐 모듈 뭐 병상이라든지 지금도요. 지금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공립 병원들을 비우기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병원이 꼭 보건복지부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 있는 거, 그다음에 산자부에 있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보훈처에 있는 거 많거든요. 그 중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예. 가장 환자들이 빠져도 가장 피해가 덜 갈 곳 이런 데를 골라가지고 그 병원 안에서 모든 중환자 치료를 집중했을 때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잠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음압격리 병상도 바닥이 났다고 들었는데 이제 빠르게 좀 설치할 수 있는 음압병동을 우리나라에서 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 이런 뉴스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이걸 통해서 해소해 나가면 되는 부분일까요? 예, 그 부분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저쪽 뭐 원지동 쪽에 할래다가 이제 그냥 안 하고 말았는데 그 부분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모듈을 했을 때는 기능은 하겠지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장소가 협소하겠죠.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큰 건물의 한 부분을 완전히 비우고 몇 개 층을 완전히 비운 다음에 그 안은 완전히 그냥 오염 지역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일하는 의료진들, 기타 직원들만 철저히 자기 방역을 하면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진료를 할 수 있고 환자도 마음대로 옮길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치료를 적재적소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중환자 병실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으면 중환자실에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에 바로 자리를 옮기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경증인 분들은 재택 치료를 권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재택 치료를 하더라도 특히 서울 경우에는 하루에 500명 이상씩 재택 치료로 간다고 해요. 근데 그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하는 것도 그 병원에서 일단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의료 인력도 굉장히 바빠질 테고 이것도 뭐 재택치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재택 치료도 참 잘 낸 아이디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원 대기가 벌써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웬만하면 대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골라서 재택 치료를 하면 네. 예, 그만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재택 치료라는 게 치료가 없죠. 그냥 관찰이죠. 예. 예, 자택 격리인데 그것도 뭐 228개 지자체에 다 지금 뿌려놨는데 뭐 그렇게 쏙 잘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서울시만 해도 지금 20개 넘는 구에서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대기 환자가 안 걸리죠. 네. 재택으로 다 돌렸으면. 그죠? 예. 그러게요.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중환자실 지금 언급하셨는데 중환자실 환자가 좋아졌는데 안 옮기니까 그거를 강제로 옮겨야 된다. 옮기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대학병원에서 지금 한 2년 동안 중환자만 죽으라고 봐온 교수들을 어떻게 보면 능멸하는 겁니다. 예. 그게요. 예. 의료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뭐 환자가 좋아졌으니까 당장 소위 쉽게 말해서 방을 빼라. 네, 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어느 의사들도 환자를 일부러 이렇게 킵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중환자실에는 하루 더 있으면 감염 확률이 1% 올라갑니다. 중환자실에 100일을 있으면요. 그 환자는 100% 감염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교수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몇 명은 있겠죠. 네. 그거는 그냥 마른 수건 짜서 물 좀 나오게 하는 거고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이 사태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 중환자가 발생할
할 만큼 대비를 했느냐.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2%, 2.5%의 위중증 환자율이 가고 있으면 5천 명이면 하루에 50명이 계속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주일간 발생하면 350명인데 그 350명은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를 안 하고 이제 덜커덩 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왔으니 지금이라도 앞으로 계속 발생합니다. 지금 이제 3천 명대 쭉 하면은 이게 지금 2주 쌓이면은 몇 명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발생하는 사람들을 환자들 다 받아줘야죠. 못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받더라도 비코로나 환자의 중환들은 지금 벌써 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댁에서 기다리다가 심장이 뭐 문제 등등 있기 때문에 그건 일찌감치 예견됐던 겁니다. 8,000베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1,000베드 이상이 코로나 환자로 가면은 12%가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환자들은 한 12%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중에 절반 정도는 치료를 제때 못 받고 있다는 환자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더 이 문제는 정말 시급하게 현장 사람들하고 정보 관계자들이 모여서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 지난주에 뭐 3번이나 만나지 않았습니까? 정보 관계자라고 상급종합병원장들이 이제는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정말 제가 잠깐 얘기했던 이런 걸 정말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언제 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서 지금 갈 수 있는 방향은 그 방향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사실 오늘 방역대책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를 잠정 연기를 했고 이후로 아직 논의돼야 할 사항이 많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연기가 된 이유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사실은 이 상황을 안 맞고 갔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맞다 보면 결국 정부의 입장은 아주 공고했죠. 왜냐하면 경제를 살려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1월 1일 날 24시간 영업으로 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과하게 사실은 풀었고요. 근데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자 그러면 다시 영업 제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원 제한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가의 권위가 있고 그동안 해왔던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환자를 한 명이라도 살리려면 지금이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백신에 기댈 수가 없습니다. 백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 CDC 이 국장 지냈던 분하고 인터넷 대담을 했는데 거기도 돌파 감염이 한 30%씩. 거기는 화이자 모더나 100%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경제를 계속 살려서 지금 이대로 두고 거리두기를 그대로 두고 가고 싶은 게 정부의 심정이겠죠. 그런데 환자가 막 폭증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니까 또 어떻게 조여긴 줘야 되겠고. 근데 그 이제 사이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보면은 의료 방역이 한 4분의 1 정도 나머지는 4분의 3은 다 다른 경제부처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율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릴 거고 그래서 일주일이나 고민을 하신다니까 정말 얼마나 현명한 방안이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CDC에서도 돌파 감염 30%, 우리도 그 비율이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30%가 하루에 돌파 감염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스터샷 교수님 맞으신 것처럼 부스터샷은 지금 우리 모든 일반 성인들은 다 해당은 아직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분 좀 안 좋으신 분들 위주로 또 고령자 위주로 해당이 되는데 부스터샷을 부작용 때문에 또 걱정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부작용도 이런 건 있다 이 정도 말씀해 주시면 그나마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스터샷의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 효과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자료가 없고요. 이스라엘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은 900만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 시작했고 가장 먼저 부스터를 했고 가장 많은 환자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정말 효과적이라는 거죠. 감염도 뭐 확실하게 줄이고 입원도 줄이고 다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 맞아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저도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는데 두 번째 화이자 맞아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못 맞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섭죠. 증상들을 보면 맞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같은 계열이 아닌 다른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결정이 이번 주에 아마 다음 주쯤에 아마 질병청을 통해서 이제 이 소위 교차 접종 섞어서 맞는 거에 대해서도 예. 나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낫고요. 네. 또 못 맞는 분들한테는 다른 걸 맞을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를 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일반 성인들 지금 뭐 제한된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 이외에 모든 일반 성인들도 다 부스터샷 맞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보십시오. 60대 이상이 뚫려가지고 지금 이제 부스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40대, 50대가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면역이 떨어질 때가 이제 1월, 2월 되면 면역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부스터 직전입니다. 그때 되면 40, 50대 사이에서 또 감염이 증가하면서 거기서 또 중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2월부터 11월까지 좀 너무 긴 기간 동안 백신을 놓는 바람에 네. 이 각 기간별로 면역이 떨어지는 대상이 다르죠. 대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0, 30대가 별로 안 옮긴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은 면역을 갖고 있기 예. 때문에 이제 맞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들 사이에 또 감염이 전파될 거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는 또 일부 중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다음 중환자 그룹은 50대가 되는 거죠. 네. 소아 청소년의 감염도 지금 심각해서 성인을 추월할 정도의 상황인데 일단은 정부가 추가로 접종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향후 이제 소아 청소년 감염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지금 이제 각 나라별로 급한 나라들은 소아 청소년에 대해서 백신을 조금 더 강하게 좀 밀어붙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저께 아마 교육부가 급하게 회의를 하고 이제 그 아이들의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약간 더 강한 권고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6, 17세는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아마 접종률 한 거의 70% 된 것 같은데 예. 그 밑에 12, 15세가 상당히 좀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10대, 20세 미만에서는 그렇게 큰 중증이나 그다음에 사망이 한 명도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모든 게 내가 얻을 수 있는 득과 내가 이룰 수 있는 실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어떤 문제, 실존하는 문제이니까요. 네. 그다음에 내가 이걸 맞음으로 해서 코로나에 덜 걸리고 걸려도 덜 다친다는 그런 득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조금 더 따져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접종을 고민하는 게 부작용에 대한 고민 같은데 말씀하신 기준에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 아니면 기준에서 만족하는 부분들 그 대상에 따라서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12, 15세는 한 번만 맞히는 나라도 있고요. 특히 지금 5에서 11세는 말씀하셨지만 3분의 1만 놓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많이 놓으니까 안 되더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마다 몸무게도 다르고 다 상황이 다른데 그걸 일괄적으로 12세에서 15세에 지금 그 성인과 똑같은 양을 지금 다 주면서 2번씩 주는 것이 과연 정말 안전할 것인가 좀 따져봐야 되고요. 특히 mRNA 백신의 그 심근염, 신남염 얘기 한참 나오다가 요즘은 들어갔습니다만 그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어릴수록 많이 생깁니다. 네, 20대보다는 10대에도 많이 생기거든요. 예, 나이가 든 사람들은 거의 안 생기고. 예. 그래서 74세, 75세부터 화이자 맞췄는데 그 그룹에서 지금 심낭염, 그 심근염 생겼다는 얘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미국 통계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어린 소아 청소년 그 연령대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으며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뭐 그 이득이 있는지는 좀 더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지 그 부모나 학생들이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예, 조금 더 그거를 더 내놓고 개방할 필요도 있고 예. 또 우리나라의 감염 상황이 지금 정도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정을 잘못해서 정말 5천 명이 넘는 상황이 매일 지속된다 이러면은 그때는 제가 조금 권하는 쪽으로 더 강하게 권하는 쪽. 지금도 권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특히 어린아이들 중에서 면역이 떨어지고 너무 비만하고 등등 이런 위험 인자들은 꼭 맞아야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아주 건강한 아이고 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강하게 권고하지는 못하겠다는 말씀이고 시간이 지나면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